여러분은 혹시 한 번도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한 날들이 계속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창밖을 봐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 그런 나날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결혼 후 바쁜 삶에 치여 저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이었고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세상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호, 제 딸의 남편이 뜻밖에도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붙잡은 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더뎠습니다. 한쪽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부정확해졌습니다. 딸은 직장 때문에 병간호를 맡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 대신 놀랍게도 준호가 자청해서 저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이혼한 사위나 다름없는 사람이 자신의 일도 바쁠 텐데도 저를 보살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와 함께한 재활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걷는 법부터 말을 또박또박 연습하는 일까지.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어머니, 한 걸음만 더. 이제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거라는 걸.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뭐가 가장 그리우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버스 타고 시장 가던 날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사람들 구경하던 시간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엔 어머니랑 바깥 구경 가요.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그날 우리는 근처 호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엔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연인이 손을 잡고 세상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날 밤 그는 집에 저를 모셔다 드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함께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날 저도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도움을 받은 건 분명 나인데 그가 내게 고맙다니.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젊은 남자도 지치고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 후로 우리는 가끔 함께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재활 운동 외에도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너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누워만 있었을 거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내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뀌었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 준호가 오는 날이었지? 예전 같았으면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식은 밥에 김치 하나 얹어 먹고 하루 종일 조용한 방 안에 앉아 달력만 넘기곤 했는데 이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따뜻한 옷을 골라 입으며 내가 이걸 입으면 준호가 뭐라고 할까? 괜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와 나는 매주 수요일 함께 걷는 날을 정했다. 그날만큼은 병원도 재활 운동도 잠시 미루고
조용한 공원 벤치나 마을 도서관, 혹은 단골 커피집에 들르곤 했다. 오늘은 무슨 책 읽고 싶으세요? 차는 뜨거운 걸로? 아니면 아이스로? 그는 언제나 나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이혼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건만 내 딸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인데 그는 여전히 나를 가족처럼 챙겼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 문득 물었다.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니? 그는 잠시 머뭇하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는 가장 따뜻했던 가족이셨어요. 내가? 내 결혼 생활 내내 누구보다 절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사위가 아니었다. 서로의 고독과 상처를 알아본 두 사람. 나 또한 준호 덕분에 내가 여자라는 것을 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저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우산도 없이 휠체어를 밀고 오던 준호를 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나 요즘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랑 함께 할 땐 세상이 덜 외로워요. 그 말이 마음을 크게 울렸다. 나도 그랬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감정들. 혼자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후회들이 이 조용한 젊은 남자 앞에서는 천천히 녹아내렸다. 물론 때때로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옳은 걸까? 딸은 알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레 대했다. 함부로 넘지 않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했다. 그가 나를 도울 땐 꼭 눈을 마주친 후였다. 나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봤다. 불순하지 않은 따뜻함. 계산 없는 배려.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준호의 쪽지를 다시 읽었다. 내일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감자전. 근처 시장에서 사서 갈게요. 따뜻하게 입고 계세요. 작은 쪽지 한 장에도 내 하루는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거울 앞에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이 색이 더 나아 보일까?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 마음에도 조용히 새로운 계절이 피어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준호는 약속도 없이 나타나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의 제안에는 거절이 어려웠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고요하던 내 일상에 따뜻한 생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데려간 곳은 동네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다. 도시에서 멀지 않지만 소박한 평온함이 가득한 곳. 봄 햇살의 흙냄새, 들꽃의 향이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했다. 여기서 예전에 혼자 자주 왔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그런 시간. 그게 필요할 때마다요. 나는 그 말에 놀랐다. 그렇게 밝고 성실하던 준호에게도 혼자 외로이 머물러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는 천천히 나무 벤치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이혼하고 나서 사실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웠어요. 누군가를 다시 가족이라 느낀다는 게 왠지 또 무너질까 봐 겁났거든요. 그의 말에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알아. 나도. 남편 보내고 나서는 어디에 기대도 자꾸 미안해지더라. 그날 우리는 긴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순간. 말없이 공유하는 감정은 때론 말보다 진했다.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손등을 감싸 쥐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내 가슴속 깊은 외로움의 층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일상이 되었다.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고 시장에 가서 작고 저렴한 꽃다발 하나 고르고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기도 했다. 그는 나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위가 아닌 그저 함께 걷는 사람으로 느꼈다. 어느 날 작은 마을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어울려 작은 마당극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처음엔 구경만 하려 했지만 주최자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예전에 극장 무대 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작은 역할 하나 해보세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옆에 있던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봐요. 제가 대사 다 외워드릴게요. 나는 결국 조연 한 자리를 맡았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무대 위에 다시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났다. 리허설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예전엔 진짜 살아 있었던 적이 있었지. 근데 요즘도 그렇지 않으세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이야말로 어머니가 가장 멋있어요. 그 말이 내 마음 한가운데 꽂혔다. 나는 잊고 있었다.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다시 젊어지신 것 같아요. 혼자 아니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응, 나. 혼자 아니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 덕분이야. 나를 잊지 않게 해줘서. 내 삶을 다시 꺼내줘서. 그날 밤 나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적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 장모로 살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고 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 조용히 덧붙였다. 살아 있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그 버섯 많이 넣어서요. 준호의 문자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요즘 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은 그가 보내오는 짧은 문자. 그리고 퇴근 후 우리가 마주 앉는 식사 시간이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생각보다 깊은 정서적 위로가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되었다.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는 그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론 낯설었다. 예전엔 늘 바쁘고 과묵하던 사람이 이젠 나를 위해 조심스럽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고추장 조금만 넣을게요. 어머니 위에 자극적이면 안 되니까요. 그의 사소한 배려가 따뜻했다. 누군가 나의 몸 상태, 나의 기호를 세심하게 기억해 준다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도 충분히 감동이었다.
식탁에 앉아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다.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 대해, 그는 회사에서의 일과 후배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이런 대화가 낯설지 않았다. 어느새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그 역시 나의 소소한 하루에 진심으로 웃어주고 있었다. 어머니랑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가 말했다. 요즘은 회사보다 이곳이 더 집 같아요. 그날 밤, 함께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 겨울이 가까워진 바람을 느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라는 걸 예전엔 잘 몰랐네.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마주 웃었다. 이해는 때로 거창한 과정이 아닌 조용한 시간이 쌓인 끝에 찾아오는 선물 같았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있었다. 딸이 오랜만에 집을 찾은 것이다. 준호와 내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웃었다. 엄마가 요즘 기분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안함, 안도, 그리고 희망. 나는 그녀에게 차분히 말했다. 요즘 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 근데 준호가 옆에 있어줘서 외롭다는 생각이 조금 덜해졌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나, 딸아이의 유년 시절.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사이에 최근 준호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들이 스마트폰 속에 가득했다. 우리는 가족의 방식으로 서로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꼭 연인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노년의 자기 돌봄이라는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 외로움, 그리고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것. 그게 제일 큰 힘이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사람이 제게 말해줬어요. 어머니는 아직 충분히 멋지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강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수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처럼 서로 돌보는 관계도 참 귀하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우린 참 좋은 팀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 감정을 이름 붙였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동행. 그날 밤 나는 짧은 편지를 썼다. 준호에게 주진 않았지만 내 마음을 담아내고 싶었다. 준호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삶을 정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대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이 다시 되고 싶어졌거든. 고마워. 편지를 접고 나는 처음으로 내 미래를 상상했다.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